감각의 껍질. 올리비아 하워드 덤바 단편 소설. 어두운 색조의 음침한 그 방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통을 느낀 나는 눈을 돌려서 지상에서의 시절을 함께 보냈던 편안하면서 익숙한 물건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얼마나 그 시절과 멀리 있는지가 믿을 수 없었다. 내 스스로 책장 안에 남겨둔 빈 공간은 여전히 빈 그대로였다. 내가 돌봤던 식물의 섬세한 이파리들은 여전히 빛을 향해서 뻗어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하며 대화하는 늙은 부인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소리를 내는 시계 역시 여전히 그대로였다. 변하지 않았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잠시 후 사소한 차이점들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창문은 심할 정도로 꽉 닫혀 있었다. 나는 집안이 언제나 냉기를 띠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테레사는 집안의 온기가 퍼져 있는 것을 선호했지만, 그리고 내 작업용 바구니 속이 지저분했다. 그토록 작은 변화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터무니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로서는 그림자에 쌓인 변화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에 감정의 기이한 변화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그 장소가 인간으로서 매우 친숙했고 내 외피와 잘 어울리는 듯 보였기에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나는 벽에 뺨을 대고 감촉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기이하고 낯선 높고 날카로운 감촉을 느꼈다.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기는 할까? 이제 창가에 서자 느껴지는 거칠고 난폭한 느낌을 견딜 수 있을까? 색상과 빛이 눈을 멀게 했고 그 때문에 바람의 형체가 일그러졌다. 세찬 바람이 불효파음을 만들어냈기에 아래쪽 정원 장미꽃이 피어오르는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듯 했다. 하지만 테레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이 사랑스러운 내 동생은 한 번도 무질서함이나 지저분함에 대해서 신경 쓴 적 없었다. 아이는 항상 내 책상에 그렇다. 내 책상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테레사가 그래왔다는 것을 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시간을 언제나 정확하게 지키는 규칙적인 나의 습관에 따르면 이미 한참 전에 어두운 내용의 편지가 작성되어 있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이후로 테레사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 그녀는 내가 지켜보는 사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했고 책상 위에 쌓인 검정 테두리에 봉투 무더기 속에 넣었다. 불쌍한 아이. 그 모든 편지들이 테레사에게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그녀의 곁에서 살아왔지만 나는 내 여동생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온화한 호감 정도만을 표현했다. 게다가 지금 기억해보면 나는 그녀가 파국에 이르는 강렬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도 그토록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테레사에게 얼마나 행운이었을지 생각하고는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는 나의 행복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진실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억눌린 폭풍이 모든 것을 뒤엉키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테레사였을까?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이 견디기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처음으로 자각한 것은 차갑고도 명료한 생각이었다. 처음 시야를 되찾게 되었을 때 내 시각은 예전의 가림막과 흐릿한 안개를 원하지 않았다. 테레사가 나에 대한 사랑스러운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 머리를 감싸고 있을 무렵 갑자기 앨런의 발걸음 소리가 바깥쪽 계단을 카펫 위로 울렸다. 테레사 역시 그것을 느낀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왜냐하면 그 발걸음 소리는 귀로 듣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녀가 몸을 움찔거리더니 급하게 검정 봉투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는 척했다. 나는 앨런이 다가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살피는 것을 잊었다. 물론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였다. 이 외롭고도 두려운 노력을 통해서 세상으로 되돌아오고 나 자신을 되살리려고 한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항상 합리적이고 침착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편견에 눈먼 남자였다. 하지만 그가 지금 내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고 안전하게 그를 지켜보고 그의 주위를 배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 하지만 왜 테레사는 한 번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는 방 안에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나이고 찾아오는 것 역시 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거기 있어, 처제?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내 방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몸을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제 몇 분이면 끝나요. 다 마무리했어요. 테레사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바로 옆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렸다. 천국에서 돌아온 그 어떤 영혼도 앨런이 내 손끝 가까이에 앉아있던 순간 내가 느낀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싶다는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이 솟구쳤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인간의 두려움이여. 내가 조심하지 않고 너무 다가가게 되면 그를 놀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 자신이 그런 인간의 두려움, 즉 무지하고 기묘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그가 앉은 쪽으로 움직였지만 그를 만지지는 않았다. 나는 거의 그를 향해서 몸을 숙이고 믿을 수 없는 두려움을 담아 그의 이름을 속삭일 뻔했다. 그 정도로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속의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너무나도 강했다. 하지만 나의 그런 행동이 그에게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선사했다. 테레사. 그가 충격과 두려움의 찬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장막이 떨어졌다. 절망과 불신 속에서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진 장막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미안해. 그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주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 창문이 너무 많이 열린 것 같지 않아? 여기가 상당히 추운 것 같은데. 열린 창문은 없어요. 테레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한기를 몰아내려고 창문을 내가 직접 닫았거든요.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군요, 형부? 아마도 그런 것 같군. 그가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되어 온 이 이상하고 끔찍한 기분만 제외한다면 어딘가 딱히 아픈 곳은 없어. 테레사, 이제 나에게 말해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여기에 있는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 여기에는 언제나 이상한 뭔가가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반쯤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테레사. 내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라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도 알아, 당연히. 처제가 자신만의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하지만 처제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믿음 따위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다는 것을 말야. 그러니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대화에 끌어들이지는 말자고.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게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너무나도 슬프고 고독한 존재인 나는 그가 내 존재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야. 정신을 차린 그가 낮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이할 정도로 넓게 퍼진 한기가 느껴진다는 말이야. 내 영혼 안구석에서. 테레사. 그가 말을 멈췄다. 만약에 내가 미신을 믿었고 덜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나는 뭔가 이상한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상상했을 것 같아. 그가 마지막 단어를 아주 희미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가 몸을 떨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형부. 그녀가 소리 질렀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제발요, 사정할게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형부도 나를 도와줘요. 불안정하거나 사연을 지닌 영혼들만이 세상을 방황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언니의 경우에는 아주 달라요. 언니는 언제나 행복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럴 거라고요. 나는 테레사의 달콤한 독단론을 들으면서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편견과 무지함이 그런 오해를 불러왔다는 것이 확실했다. 그녀와 앨런 사이의 안개가 얼마나 짙은 것일까? 앨런이 눈썹을 찌푸렸다. 내 말을 글자 그대로 믿지 마라, 테레사. 그가 설명을 시작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를 만지려고 시도했던 내가 그들과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로 생겨난 흔들리지 않는 동정심과 초연함을 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처제가 가리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영혼이니 유령이니 하는 것들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가 가슴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해를 끼친 적도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테레사 처제가 나보다 훨씬 잘 알잖아, 안 그래? 그녀는 항상 만족해했을까? 그녀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을까? 형부를 신뢰했냐고요? 형부가 언니를 그토록 사랑했고 언니는 형부가 그토록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물론 처제가 믿는 그런 종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이제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아, 불쌍한,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그게 뭐죠? 무슨 말이에요, 형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능력을 가진 나는 그가 테레사에게 말한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처음으로 질투심이 들었지만 나는 그를 정당하게 대했다. 만약 내가 그의 근처를 배회함으로써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는 테레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고 모든 감정이 흘러넘쳐 그가 테레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열정과 격동의 이야기였다. 앨런과 내가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나를 아꼈다. 내가 흠집 하나 없는 충직함의 하얀 망토 속에서 지내도록 만들어줬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어울리지 않는 청중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나에게 해줬다면 훨씬 더 훌륭했을 것이었다. 나는 씁쓸함에 잠겨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지 말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충직하고 훌륭한 남편이었고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침묵을 지키는 순간까지 기다렸던 것이었다. 나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물론 그것은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가 충실하게 나만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말들이 나올지 알 수 있었다. 이제 그 말이 나왔고 그것들은 모욕과 부끄러움의 채찍처럼 나를 때렸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였던 내가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배신자인 테레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침묵을 지키며 앨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단호함과 굳건함이 있었던 것일까? 충격받은 마음으로 내가 흐느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속 부드럽고 작은 꽃잎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 마지막 망상이 사라졌다.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에 대한 생각을 뒤늦게 떠올린 테레사가 그를 비난했다. 그녀가 그를 밀어냈지만 앨런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서투르고 무지한 유령인 나는 고뇌 속에 거대한 위안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어떤 견딜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 옆에 있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했다. 무기력한 슬픔이 사그라들고 소리와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두 연인은 내 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또다시 음침한 무한한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길이에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위안하고 괴롭고 어지러운 경험을 떨쳐내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육체의 산물인 질투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둘이 서로를 멀리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은 도덕적인 순결함 이상의 애정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었다.
날카로운 공포와 기억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유령 감시자가 없다면 그들이 얼마나 오래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겠는가? 나 자신이 오랫동안 직접 실행해온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나는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내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힘에 대해서 나는 끔찍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반복된 정교한 실험들을 통해서 나는 숨결과 접촉, 소원 또는 속삭임을 통해서 앨런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를 테레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창백한 형상 또는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 또는 단순한 생각의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었다. 고통으로 전율하는 그의 의식 속에서 겨우 열린 꽃잎처럼 단순한 반짝거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몰래 테레사를 사랑한 것이 매우 사악한 짓이었다고 앨런이 믿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매 순간 그것을 자각하도록 들쑤시는 것은 나만의 방식의 복수였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서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앨런과 테레사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동떨어져 애처로울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던 순간에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전보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육체에서 벗어난 내 상태에서 볼 때 그들 두 사람이 각자 예전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지난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한 수준의 헌신을 보여줬었다. 그것의 신비로움을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었다. 내가 완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동안 두 신성한 생명체들은 정교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왔다. 두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가져간 것은 없었다. 나는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했지만 두 사람은 끊임없는 포기에 고통을 겪었다. 단 한순간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 것으로는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내 심장 깊이 두 불쌍한 생명체들에 대한 동정심이 차올랐고 그러면서 오히려 놀라운 순간들이 태어났다.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 무한한 위안을 스스로 거부한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감각의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고통이 만들어낸 불쌍한 감각의 껍질 속에서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다 그것 자체를 초월하는 고상한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내 안의 연민은 여전히 망설임 속에서 그 이전에 생겨난 지상의 감정을 깨뜨리기에는 부족했다. 내가 보기에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 짐작에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듯 했다. 그리고 앨런과 테레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거대한 영혼의 공간에서 벗어나 괴로워하며 흐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들 주위를 배회할 듯 했다. 나처럼 생기를 잃은 존재의 의식에 있어서 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서로 접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비춰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각이 사라진 의식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언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종종 놀라움이나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역시 더 이상은 수수께끼가 아니게 된다. 나와 같은 존재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은 예민한 눈이 단 한 번 흘끗 살피기만 해도 나는 두 존재의 관계의 강력함을 탐지할 수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무거운 것이 가는 실에 매달린 것을 보면 마법을 부리지 않더라도 조만간 실이 끊어질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나는 앨런과 테레사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가진 감정의 강력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이 나에게 완벽하게 보였다. 그들 뒤에 그리고 그들 속에는 발가벗겨진 냉정한 관계가 존재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곧 헤어질 것이었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은 것은 아마도 훨씬 더 예민한 내 동생이었다. 그들을 항상 지켜볼 필요가 없고 항상 그들 곁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고통에 젖은 불쌍한 내 동생이 그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망설이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를 지켜보았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불안을 키워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거칠게 뛰는 심장 속으로 들어가 불쌍한 고통을 느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 즈음 나는 내 이기적인 의도에 걸맞도록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의 악마적인 느낌을 받고 있었다. 어떤 순간에라도 나는 그들의 애처로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이 행복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테레사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앨런을 떠나고자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크나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내가 속임수와 조종, 암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그런 의지를 주입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애처로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떠나기로 계획한 날을 며칠 앞둔 시점에 내 동생이 앨런에게 저녁 식사 후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아름답고 오래된 집의 가운데에는 동근 복도가 있었고 그 양 끝에는 커다란 원형의 문이 달려 있었다. 여름이면 저녁 식사를 한 후 우리는 그 뒤쪽 문을 통해서 옆에 붙은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되었고 테레사가 앞장서 걷고 있었다. 내가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했던 여름 햇살과 열기는 그 즈음 훨씬 부드러워진 상태였다. 섬세하고 변덕스러운 석양과 바람이 나른하게 속삭이는 나뭇잎들 사이로 이리저리 흩뿌려졌다. 석양 속에서 사랑스러운 창백한 꽃들이 활짝 만개했고 그 위로 널찍한 초록의 잎들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완벽한 장소였다. 앨런과 나에게 오랜 세월 완벽한 장소였다. 이제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불안과 질투, 악의를 느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걸음을 옮기면서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갑자기 테레사가 큰 소리를 냈다. 이제 나는 떠나요, 형부.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형부 어머님께서 오셔서 형부를 보살펴 줄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죠. 그가 그녀를 바라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테레사는 그 집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왔었다. 그의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질투심을 일으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사랑스럽고 작고 우아한 존재였다. 낡은 복도에서나 넓은 계단에서나 정원에서나 테레사가 없는 삶, 그녀가 의도한 것이라고 해도 영원히 테레사를 포기한다는 것을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이토록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 앉아봐.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앉은 긴 의자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해줘. 왜 떠난다는 것인지 말야.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떠난다는 거야?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과연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가 그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창백한 별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나뭇잎들의 속삭임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들 주위 모든 것들이 고요한 그림자 속에서 달콤했다. 지평선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세상이 영혼까지 뻗어있는 듯 보이는 그 순간은 놀라운 순간이었다. 그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들 위를 맴돌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귀 기울여 엿듣고 있는 나에게 끔찍한 결심과 용기가 솟아났다. 만약 테레사가 나를 단순하게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녀는 감히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끔찍한 노력이 쏟아부어진 아주 짧은 순간이 이어졌다. 알 수 없는 힘이 최대한으로 끌어당겨지면서 나는 몸부림쳤다. 내 노력의 순간은 영원한 듯 보였고 변화는 내 존재 바깥에서 일어나는 듯 했다. 마치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주변 풍경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동시에 자신은 아무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듯 했다. 그러더니 아주 밝고 끔찍한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뤘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보이게 된 것이다. 물결처럼 떨리는 아주 환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실제적인 육체는 없었다.
그런 모습에 내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사이 나는 테레사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멍청한 존재이자 단순한 자극만을 추구하던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내가 회피하려고 애쓰던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앨런은 갑작스러운 공포와 당황 속에서 몸을 숙이고 테레사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최초로 그들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그러더니 그가 테레사에게 속삭이면서 왜 갑자기 비명을 질렀는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프랜시스가 여기에 왔었어요? 형부는 언니가 바로 저기 라일락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못 봤나요? 미소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다고요? 세상에나 내 사랑. 앨런이 말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침착을 되찾은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내 사랑 테레사. 앨런이 천천히 말했다. 만약에 처제와 내가 여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면 이 모든 유령과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나를 따라올 거야? 아무리 멀어져도 언니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내 동생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 막 죽은 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지 상상해 본 적 없나요? 언니에게 동정심을 가져요, 앨런. 살아서 따뜻한 숨을 쉬고 있는 우리는 언니를 동정해야 돼요. 그리고 언니는 아직도 형부를 사랑해요. 이 모든 현상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형부도 알겠지만 언니는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아, 언니가 저기 앞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때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언니를 못 봤어요? 내가 본 것은 처제의 얼굴이야, 테레사. 앨런이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내가 알던 앨런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어조였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볼 얼굴은 처제의 얼굴이지. 그리고 다시 그가 그녀를 품 안에 안았다. 그녀가 그를 밀쳐내고 뒤로 물러났다. 형부는 지금 언니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녀가 우는 것처럼 외쳤다.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원한다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언니의 정당한 권리예요. 언니가 그렇게 하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떠나겠어요. 그리고 앨런 이렇게 빌게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줘요. 두 사람은 깊은 여명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입힌 상처가 붉게 물들면서 그들을 갉아먹고 있었다. 언니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테레사가 말했다. 정말 마음씨 착한 말들과 그녀의 얼굴 속 고뇌, 앨런의 얼굴 속 커다란 고뇌를 통해서 나는 살아 숨쉬는 인간과 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비로운 짧은 불길 속에서 내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타오르며 사라졌다. 아주 역겨운 집착의 감정이 그렇게 사그라들었다. 차가운 손길로 앨런을 붙잡고자 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를 향한 새로운 천상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났다. 하지만 새로운 경지의 일은 내 존재와 감정의 상태를 제대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입힌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애처로움을 느끼고 탄식을 토하면서 나는 그날 밤과 다음날 하루 종일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나는 거대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테레사가 떠나고 앨런의 비탄과 상실감에 젖어 다시 외로워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앞으로의 두 사람의 운명을 내가 승인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방법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밤에 가장 깊은 어둠과 적막 속에서 나는 또다시 모습을 갖추기 위한 거대한 노력을 시도했다. 앨런과 테레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나는 그들이 그날 밤 내가 한 것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수천 번이 넘었던 나의 짜증과 이기적인 모습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항구적으로 지워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원래 계획했던 대로 테레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 식탁으로 왔다. 위층 그녀의 방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는 소란한 소리들이 들렸다. 그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앨런이 말했다. 테레사, 이제 처제가 떠나려면 1시간 반 정도가 남았어. 나하고 위층으로 가보지 않겠어? 꿈을 꿨는데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 앨런? 그녀가 겁에 질려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따라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형부가 꿈에서 본 것은 언니죠, 그렇죠? 그들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테레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꿈을 꾼 것이라고 말했던가? 하지만 나는 깨어 있었어. 완벽하게 깨어 있었다고. 나는 최근 잠을 자지 못했어. 그리고 시계가 한번 종을 치는 것을 들었어. 그리고 나는 침대 위에 누워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지. 처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 테레사. 그때 그녀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서 있었어. 내 침실 안에서 말야. 흐릿한 모습의 환상이나 유령 같은 것이 아니었어. 프랜시스 그녀 자신이었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나는 그녀가 뭔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기다렸지. 몇 분이 흐른 후 그 말이 전해졌지. 그녀가 말을 한 것은 아니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확신해. 하지만 그녀에게 나로 흘러온 말은 확실했어. 그녀가 말했다. 테레사가 당신을 떠나도록 놔두지 말아요. 테레사와 함께 머물러요. 그러더니 그녀가 사라졌어. 그것이 과연 꿈이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죠. 테레사가 흥분해서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시계가 몇 시를 쳤었나요, 앨런? 마지막으로 종을 친 것은 1시였지. 맞아요. 그때 나는 깨어 있었어요. 언니가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나는 언니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팔이 나를 감싸 안았고 언니가 내 뺨에 키스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알아요. 결코 헷갈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언니의 목소리가 내 옆에서 울렸거든요. 그리고 프랜시스가 처제에게도 그래요, 형부와 머물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너무 기뻐요. 그녀가 눈물로 가득한 미소를 지었고 외출용 자켓을 제대로 갖춰 입었다. 아니야, 처제는 떠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앨런이 외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 프랜시스가 나와 함께 머물라고 부탁했잖아. 그렇다면 형부는 그것이 언니였다고 믿나요? 테레사가 추궁하듯 물었다. 나는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알아. 그가 대답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떠나지 말아줘.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다. 내 예전 집에는 이제 내 형체도 내 목소리의 흔적도 내가 육체를 지니고 살았던 시절 남긴 흐릿한 메아리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로 맺어준 그 두 사람에게 나는 불필요하다. 감각의 껍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 속에서 두 사람은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공간 속 초월적인 기쁨 속에서 살고 있다. 감각의 껍질. 올리비아 하워드 덤바 지음. 위즈 덤커넥트 편엠.